자, 안녕하십니까. 식품화학을 담당한 강사 김석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30일강 제13장 식품의 물성에 대해서 보통 콜로이드 용액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페이지 299쪽 제13장 핵심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99쪽을 보시면은 1번 콜로이드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했죠. 보통 콜로이드 입자는 입자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1에서 100나노미터죠. 그러니까는 100나노미터 크기로서 우리가 참용액의 용질보다는 크고, 그래서 결국 특징은 거름전기는 통과하지만 반투막 같은 셀로판지 막은 통과를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콜로이드 입자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 뭐가 있습니까? 먼저 2번을 보시면 침전하지 않는다 했는데, 왜 침전하지 않느냐면 콜로이드 같은 경우는 입자가 크다 보니까는 보통 전하를 띠고 있죠. 그래서 전하를 띠는데 음성 콜로이드 같은 경우, 음성 콜로이드는 뭡니까? 자, 콜로이드 입자 표면에 음전하가 붙어 있는 거죠. 음이온이. 그 다음에 양성 콜로이드 같은 경우는 콜로이드 입자 표면에 보통 양전하를 띠는 양이온이 붙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거 둘 다 같은 전하를 띠기 때문에 음성은 음성끼리, 그러니까 양성은 양성끼리, 그래서 반발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반발력이 작용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서로 엉기지 않고, 자, 균일하게 지금 분산되어 있죠. 자, 그래서 침전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세 번째 브라운 운동은 뭡니까? 자, 우리가 꽃가루나 잉크를 갖다가 물에 떨어뜨렸을 때 불규칙한 운동이죠. 콜로이드 입자가 크다 보니까 이 분산매인 용매 분자가, 분산매 분자가 콜로이드 입자에 불규칙하게, 자, 우리가 충돌을 함으로써 이 콜로이드 입자의 불규칙한 운동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반투성을 가지고 있다. 반투막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적 안정한 상태를 유지한다. 맞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가 답이 되겠죠. 전해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전해질의 영향을 받죠. 자, 전해질의 영향을 받는데 보통 우리가, 자, 엉김이라고 하죠. 엉김. 보통 응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응석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염석이라는 게 있죠. 자, 콜로이드 입자가 크다 보니까 같은 전하를 띠기 때문에 서로 반발력이 작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소수성 콜로이드라는 게 있죠. 그냥 소수성 콜로이드는 뭡니까? 말 그대로, 자, 물하고 안 친한 콜로이드를 얘기하죠. 이런 소수성 콜로이드에도 반드시 양전하 또는 음전하, 음이온이 붙어 있죠. 콜로이드에 전해질을 소량 첨가하면, 소량의 전해질 첨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은 결국은, 자, 그 콜로이드 입자 표면에 붙어 있던 이온들이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그 전해질에 붙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 콜로이드 입자가 중성을 띠면서 서로 붙어가지고 가라앉죠. 침전이 됩니다. 요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염석이라는 것은 친수성 콜로이드죠. 친수성 콜로이드는 양이온과 음이온 외에 또 물 분자들에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이때는 이것들을 다 띄어내서 중성을 만들어서 침전을 시키려면 다량의 전해질이 첨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량의 전해질을 첨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다량의 전해질을 첨가했을 때 우리가 물 분자와 콜로이드 표면 이제에 붙은 이온이 떨어져 나가면서 서로 엉겨서 가라앉게 되죠. 무거워져. 이렇게 침전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1번의 답은 전해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게 틀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봅시다. 점성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점성이 뭡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유체에서 그 흐르는 거, 운동을 방해하는 정도죠. 그래서 점성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식품의 맛에 영향을 준다. 이거 맞죠? 기억. 그 다음 니은, 온도가 높으면 점성은 감소한다. 그렇죠? 그 저항 정도가 이제 감소하죠.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그 다음에 점성은 액체의 흐름에 대한 저항성이다. 맞죠? 그 다음 니을, 물엿은 간장보다 점성이 더 높다. 그렇죠? 자, 유체에 흐르는 정도, 저항이 크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니을은 다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을 봅시다. 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자, 우리가 3번 문제를 보시면 졸과 겔이 있죠. 식품 중에서, 자, 졸은 뭡니까? 말 그대로 분산매가 액체이고 분산질이 고체인 유동성을 갖는 액체죠. 유동성을 갖는다. 자,
분산매라는 건 그만큼 용매에 해당하죠. 그래서 분산매가 액체이고 분산질이 고체이다. 분산질은 고체, 그 다음에 분산매는 액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유동성이 있다는 걸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동성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런 전해질의 예로서는, 조례 예로서는 뭐 우유 같은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우유, 자, 그 다음에 스프나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젤라틴. 근데 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유동성을 갖지 않죠. 자, 그래서 유동성을 잃고, 자, 보통 유동성을 잃어서 반고체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반고체 상태다, 반고체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반고체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예로서는 우리가 두부나 이런 것들, 그 다음 젤리, 그 다음에 우리가 묵 같은 경우를 얘기하죠. 한번 봅시다. 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를 가열한 후 냉각시키거나 분산매의 일부를 증발시키면 응고되어 고체 또는 반고체 상태로 되는 것을 얘기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2번, 자, 졸 같은 경우, 공국 같은 경우로 온도를 높이면은 졸이 되지만은, 이거 온도를 낮춰서 냉장고에 넣으면은 오히려 분산질 자체가 엉기게 되면서 반고체 상태가 되죠. 고체의 분산매에 액체가 분산상으로 되어 있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겔은 가열에 의해 가역적으로 졸 상태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이죠. 액체의 분산매에 고체가 분산상으로 되어 있다 했는데, 자, 이건 졸이죠. 액체가 분산매가 되고 고체가 분산질이 되는 건 졸에 대한 얘기입니다. 겔은 반고체 상태로.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페이지 300쪽을 보시면은 여러분, 유화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있죠. 보통 유화하면은 우리가 유화제 같은 경우는 계면활성이죠. 그래서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유화제다. 유화제는 말 그대로 유화라는 거는, 자, 서로 성질이 다른 두 물질이 섞이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일명 계면활성제라고 합니다. 계면활성제의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 자, 소수성이라는 거와 분자 내 소수성과 친수성을 다 갖고 있는 물질을 얘기하죠. 그래서 물하고도 잘 섞이고 기름하고도 잘 섞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것들은, 이 계면활성제는 표면 장력을 감소시키죠. 그래서 표면 장력을 저하해 가지고 서로 무극성 물질하고 극성 물질하고 잘 섞이게 합니다. 표면 장력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자, 유화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기억, 유화제의 성질 맞죠? 그래서 우리가 친수성이 더 강하냐, 그 다음에 친유성이 더 강하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물의 온도, 특히 이제 물의 온도 같은 경우는 좀 아니죠, 여러분. 디귿, 물과 기름의 비율이죠. 자, 그래서 저 성질이 다른 극성 물질과 무극성 물질의 비율 및 첨가 순서, 이거 맞습니다. 니을, 전해질의 유무와 그 종류 및 농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맞죠. 그래서 4번의 답은 기억, 디귿, 니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그래서 4번의 답은 2번이죠, 여러분. 5번 봅시다. 다음 중 유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천연 유화제는 레스틴, 스테롤, 그 다음 담즙산, 검질 등이 있다. 맞습니다. 니은, 분자 중에 친수기와 친유기를 가져야만 유화제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 유화제는 계면활성제입니다. 친수성과 친유성기를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표면장력을 저하시킵니다. 그 계면에서. 디귿, 액체 속에 녹지 않는 액체가 장원 방울로 분산되어 있는 분산계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수중 유적형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 이 유화제 같은 경우가 뭡니까? 친수성이 좀 더 강한 거죠. 친유성보다는. 그래서 수중 유적형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예는, 자, 친수성 물질에 그 다음에 친유성 성질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친수성 비율이 큰 거니까 아이스크림이나 마요네즈 맞습니다. 해가지고 5번의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니을 다 맞습니다. 내용.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6번을 봅시다. 유화액의 형태를 이루는 것 중 가장 영향을 적게 끼치는 것은, 자, 2번. 뭐 4번하고 비슷한 문제죠. 유화제의 성질, 유화액의 형태를 이루는 것 중 가장 큰 영향이죠. 그 다음 물과 기름의 비율도 그 영향을 미칩니다. 3번. 4번 전해질의 유무와 그 종류 및 농도 맞죠. 교반 속도, 이거는 유화액의 형태하고는 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4번, 6번 비슷한 문제가 나왔죠.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301쪽을 가봅시다, 여러분. 7번. 콜로이드 용액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온도 변화로 졸이 겔로 변하기도 한다. 그렇죠? 자, 졸에 있는 것, 졸은 유동성이 있는 것이죠. 온도를 낮추게 되면 유동성이 없는 겔로 변하거나, 자, 겔을 갖다가 반고체 상태인 겔을 갖다가 온도를 높이면 유동성이 있는 졸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요. 자, 니은을 봅시다.
오랜 시간을 방치해도 매우 안정하다. 아니죠. 오랜 시간 방치하게 되면 불안정해서 가라앉게 되죠. 이액 현상을 볼 수 있다. 이건 분리가 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침전되고.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니은은. 디귿을 봅시다. 축화된 상태에서 다시 물을 첨가하면 팽윤되어, 자, 팽창이 되죠. 콜로이드 용액으로 되돌아온다 했는데 이거 맞죠? 그 다음에 니을을 봅시다. 콜로이드 입자는 셀로판 막을 통과한다. 콜로이드 입자는 입자 크기가 1에서 100 나노미터 크기로서, 자, 거름종이는 통과하지만 반토막은 통과를 못하죠. 여러분, 그래서 니을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7번에 맞는 답은 2번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7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8번 봅시다. 유지의 성질 중 마요네즈를 만들 때 이용하는 것은, 자, 특히 이제 마요네즈를 만들 때 이런 유화제로서는 계란 노른자도 들어가죠, 여러분. 그리고 자, 수중 유적형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 물속에 기름이 작은 방울로 분산되어 있는 것. 자, 이럴 때 우리는 유화작용이죠. 그래서 8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봅시다. 다음 중에서 진용액, 참용액에 속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투명한 것을 갖다가 액체 중에서 투명한 용액을 참용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된장국이나 우유 같은 경우는 콜로이드 용액입니다. 간장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래서 보통 1나노미터 크기 작죠. 자, 1나노미터 이하의 크기인데 설탕 시럽, 설탕 용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명한 것으로서 참용액, 진용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다음 중 유중수적형에 속하는 식품은 했는데 수중유적형과 유중수적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자, 한번 10번에 살펴봅시다. 10번 문제에서, 자, 보통 수중유적형이라는 건 OW죠. OW 요걸 얘기하는데 이거를 수중유적형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요거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유화제 친수성과 소수성 그 강도 비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수중 유적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됩니까? 자, 이 강도 비가 8에서 18 정도로 되는 걸로써, 자, 보통 우리가 뭡니까? 물 중에 기름이 분산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물 중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친수성 물질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예로서는 우리가 우유나 마요네즈, 그 다음 크림 같은 경우를 얘기하죠. 마요네즈나 크림을 얘기한다. 그래서 수중 유적형으로서 HBl, HLB죠. HLB 값은 8에서 18입니다. 오히려 이제 유중수적형이 있죠. 유중수적형은 반대가 되겠죠. 유중수적형이라고 하는데 요거의 HLB 값은 얼마입니까? 보통 3에서 6을 얘기합니다. 3에서 6이니까 말 그대로 친수성보다 친유성이 많이 존재하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기름 중에, 친유성이 기름 중에 물이 분산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물이 분산된 상태다 해가지고, 자, 이럴 때 이제 말 그대로 친유성 성질이 더 강하죠,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는 버터나 마가린이 있습니다. 이런 거 버터나 마가린이 있다. 마가린. 그래서 기름 중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HLB 값으로 우리가 얘기하는데 HLB 값이 보통 8에서 18, 20까지 있는데 높은 것은 수중 유적형이구나. 친수성이 성질이 강하고, 유중수적형 같은 경우는 HLB 값이 낮아가지고 친유성의 성질이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말 그대로 10번에서는 수중 유적형에 속하는, 그러니까 유중수적형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유중수적형에 속하는 것은, 자, 버터죠. 버터, 마가린, 쇼트닝 같은 경우는 유중수적형이라고 합니다. 2, 3, 4 같은 경우는 오히려 친수성이 강한 수중 유적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302쪽 봅시다, 여러분. 자, 11번 문제죠. 다음 중 초콜릿 된장국의 교질 상태의 종류는, 이거는 콜로이드보다도 입자가 더 큰 거, 100나노미터 이상인 것이죠. 자, 그래서 분산매가 액체이고 분산상이 고체인 현탁액이다. 현탁액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1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다음 중 유화액인 식품은 무엇인가 했는데, 자, 유화액이라고 하는 거 우유는, 자, 보통 수중 유적형으로서 물속에 기름이 분산된 형태를 얘기하는데 우유 같은 경우죠. 간장이나 전분, 콩나물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통 전분이다 이런 것들은 현탁 물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13번 봅시다. 그래서 12번의 답은 1번이고 13번 봅시다. 다음 중 유화제가 아닌 것은, 유화제가 뭡니까, 여러분? 친수성과 소수성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면활성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스테롤 같은 경우 지방질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도 있고 친수성과 친유성, 레시틴도 있죠. 자, 스테롤이다, 단백질, 레시틴은 유화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밀로스가 아니죠. 아밀로스. 그래서 1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4번 유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죠. 자, 기억. 분산질이 분산매에 의해 균일하게 분산된 콜로이드 상태이다. 맞습니다. 기억. 그 다음에 니은을 봅시다. 유화제는 계면 장력을 저하시킨다. 표면 장력을 저하시키죠. 자, 친수성과 친유성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같은 문자끼리 응집되는 그 표면 장력을 저하시키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디귿 봅시다. 마요네즈 우유는 대표적인 수중 유적형 유화식품이다. 맞죠? 수중 유적형 유화식품이요. 자, 그럼 인지질은 수중 유적형, 유중 수적형 유화제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했는데, 인지질 같은 경우는 보통 지질은 유중 수적형이죠. 유중 수적형이지만은 인지질 같은 경우는 인산과 지질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인지질은 자 보통 세포막 성분이 되기도 하지만 인산이 친수성이고 지질은 친유성인데 자 인산의 성질 친수성이 강하죠. 그래서 수중 유적형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니을은 인지질은 수중 유적형이고 유중 수적형은 아니다 해서 OW 유화제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이것만입니다. 그래서 니을은 틀렸기 때문에 14번의 답은 1번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3쪽 보십시오. 303쪽을 보시면 15번 나와있죠. 다음 설명에서 나타나는 콜로이드의 성질은 무엇인가? 자, 콜로이드 입자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 있죠. 뭐 브라운 운동, 틴들 현상 같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산란 좋은데, 자, 콜로이드 용액에 빛을 쪼이게 되면 희게 반사하는 현상이 생겨서 빛의 진로가 보이는 현상이죠. 입자의 크기가 크다 보니까 빛이 산란되면서 자, 빛이 산란되기 때문에 2번 틴들 현상이죠. 콜로이드의 입자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로서 틴들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 틴들 자 입자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는 뭐 투과성이라고 해서 반투성도 있죠. 거름종이는 통과하지만 반투막을 총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 다이알리시스 해가지고 투석법으로서 콜로이드 입자가 그 다음에 참용액의 입자를 우리가 분리해내는 방법도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그래서 15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16번 봅시다. 점성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온도가 낮으면 자 점성이 뭡니까? 유체의 흐르는 정도를 방해하는 성질이죠. 저항성인데 온도가 낮으면 점성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식품의 맛에 영향을 준다. 맞죠? 그 다음 디귿 간장보다 물엿이 점성이 작다가 아니라 크다죠. 자, 저 유체의 흐르는 정도의 저항성. 그 다음에 니을 점성은 액체의 흐름에 대한 저항이다. 맞죠? 그래서 16번의 답은 니은 니을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봅시다. 다음 중 콜로이드성 식품이 아닌 것은 초콜릿이다, 우유다, 이 계란 같은 경우는 콜로이드성이라고 하죠. 입자의 크기가 크다 보니까 불투명한 액체 용액으로서. 자, 소금물은 어때요? 자, 액체 중에서 투명한 용액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금 입자가 물의 1나노미터 크기 이하로서 자 물에 용해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소금물은 진용액에 해당합니다. 참용액. 그래서 1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의 경점성을 측정할 필요가 있는 식품은 했는데, 자, 점성이 뭡니까, 여러분? 자, 말 그대로 우리가 점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죠. 점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로서 우리가 뭐 점탄성이라고 해서 점성과 탄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물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밀가루 반죽 같은 경우죠. 겸점성은 점탄성을 나타내는 경도입니다. 그래서 뭐 피노그래프로 측정할 수 있는 밀가루 반죽, 떡 등에 이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점성과 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밀가루 반죽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304쪽 봅시다. 304쪽을 보시면 19번 문제죠. 다음 중 물성의 개념이 아닌 것은 했는데, 물성의 개념 하면은 우리가 식품 중에서 탄성, 점성, 점탄성 또는 가소성 이런 것들을 물성의 개념으로 보죠. 자, 1번 팽창성이 아닙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소성이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가소성은 오히려 점성과 반대죠. 외부에서 그러니까 탄성과 반대인데 외부의 힘에 의해 변형이 되고 그 힘이 제거됐을 때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성질이요. 탄성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힘을 주고 힘이 없어지면 외부 힘이 없어지면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이지만, 가소성은 되돌아가지 못하는 성질입니다. 곤약이나 묵, 인절미 같은 경우는 탄성이 크죠. 자, 그럼 버터 같은 경우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성질인 가소성이 큽니다. 그래서 20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1번 문제를 봅시다. 시간이 경과하면 액체가 빠져나가 게일 구조가 수축되는 현상을 했는데, 보통 우리가 이런 건 뭐라고 합니까? 시간이 흘렀을 때 불안정해지는 거죠. 콜로이드 상태가 불안정해지면서 우리가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거는 이액화죠. 야, 여기서 봤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은 유아액 중에서 나오는데 보시면은 뭡니까 여기서. 자, 봅시다. 자, 흡수 응결 점성이 아니라 이액 현상이죠. 겔이 시간이 지나서 액체가 빠져나가서 겔 구조가 수축되는 현상, 이액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뭐 이액 현상이 있고 수축 현상이 있죠. 이액 현상이란 건 겔 상태에서 수분이 분리되는 현상이고, 수축 현상은 뭡니까? 수분이 건조되는 현상이죠. 그 다음 팽윤 현상이란 거는 이런 콜로이드 입자가 물을 흡수해서 졸화되는 것이죠. 유동성을 갖는 졸 상태가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2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 염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통 자, 염석이 뭡니까? 콜로이드 입자는 비교적 입자가 크다 보니까 양이온이나 음이온 같은 경우가 표면에 붙어 있죠, 여러분. 그러면은 염석은 친수성 콜로이드에, 친수성 콜로이드는 전하를 띠고 그 다음 물 분자로 둘러싸여 있으니까는 전해질을 다량 첨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 분자와 그 전하를 띤 이온이 떨어져 나가면서 자, 콜로이드 입자끼리 엉겨서 자, 가라앉게 되죠. 자, 그럼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봅시다. 1번 다량의 전해질을 가해야 콜로이드 입자를 친수성 콜로이드 입자를 침전시킬 수 있다. 1번 맞죠? 3번 비누 공장에서 비누 용액에 다량의 염화나트륨을 가해서 비누를 석출시킬 때도 이용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하죠. 두부도 자, 콩물에다가 간수를 집어넣으면은 그만큼 우리가 엉기게 되죠. 두부. 친수성을 이용한다. 맞습니다. 자, 22번의 답은 2번이죠. 소성 콜로이드를 가지고 소량의 전해질을 첨가해서 침전시키는 것은 응석이라고 얘기하죠. 엉김. 그래서 2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5쪽 봅시다. 23번 문제죠. 유아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아액 하면은 무조건 계면활성제죠. 친수와 친유성기를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1번 유아제로는 검질과 인지질이 대표적이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유아액은 수중유적형과 유중수적형으로 나뉜다. 수중유적형은 친수성이 강한 것이죠. 유중수적형은 친유성이 강한 거 맞습니다. 3번 우유는 단백질에 의해 유화 상태가 안정화된다. 맞습니다. 4번 봅시다. 유화제는 물과 기름의 반발력을 반발력을 감소시키죠, 여러분. 서로가. 그래서 오히려 인력을 증가시켜서 서로 성질이 다른 극성 물질과 무극성 물질이 섞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화액을 안정화시킨다 했는데 여기서 틀린 것은 증가시켜가 아닙니다. 반발력을 감소시킨다. 해서 2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13장 문제풀이, 핵심 문제풀이를 했고, 자, 페이지 308쪽을 펴보시면 여러분, 자, 제 14장이죠. 자, 식품 중에 유독 성분입니다. 요거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308쪽이죠. 자, 1번 유독 성분의 분류가 나와 있죠. 여러분, 이거 식품위생학 같은 경우에도 식품화학에도 있지만 여기 뭐가 있습니까? 자, 식중독에서도 우리가 배워봤지만 유독 성분에 분류하면 우리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알죠? 내인성 독성 물질, 그 다음에 우리가 외인성 독성 물질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게 유인성 독성 물질. 이 세 가지 다 중요합니다. 유인성 독성 물질 해가지고 식품이상학에도 나오지만 이거 중요하니까 체크를 해 두십시오. 자, 식품화학에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내인성 독성 물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의가 중요하죠. 식품 원료인 동식물에 의해 생합성되어 자, 식품 자체에 존재하는 대사물질이죠. 그래서 동식물 체내에 물질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외인성은 뭡니까, 여러분? 여기 나온 걸 한번 살펴봅시다. 생물학적 원인이나 인위적 원인에 의해 식품에 존재하는 독성물질. 이건 외부에서 그만큼 혼입시킨 거죠. 그래서 생물학적이나 인위적, 인간에 의해서 식품에 존재하는 독성물질로서 우리는 크게 이걸 두 가지로 나눕니다. 생물학적 독성물질 하면은
다음에 이인지적 독성 물질이죠. 인간에 의해서. 자, 생물학적 독성 물질은 뭡니까? 미생물이죠. 세균성 식중독이 원인균, 그 다음에 곰팡이 대사에 의해 형성된 독성 물질이다. 밑줄을 칩시다. 그래서 미생물에 의한 외부에서 그만큼 식품에 오염이 된 것이죠. 독성 물질이다 했을 때 보통 여기에는 세균에 의한 것도 있고 박테리아죠. 그 다음에 바이러스에 의한 것, 리케차에 의한 것, 그 다음에 원충 종류해 가지고 자 원생동물에 의한 것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봅시다. 자, 인지적 독성 물질은 뭡니까 여러분? 자, 식품에 혼입된 농약, 먼지 등의 환경 오염 물질, 그 다음 식품 가공에 사용되는 각종 유해 화학 물질이죠. 그 다음에 식품 가공 중 형성되는 독성 물질. 밑줄을 칩시다 여러분.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 유인성 독성 물질이라는 거는 자, 여기 정의가 나와 있죠. 식품 중에 어떤 성분이나 첨가물이 자, 화학적 반응 또는 물리적 반응에 의해서 새롭게 이 식품 중에 새로 만들어지는 독성 성분이죠. 밑줄 칩시다. 어떤 성분이나 첨가물이 물리학적 처리에 의해 새로이 식품 중에 만들어지는 독성 성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2번에 가봅시다. 오염물질의 독성 평가라고 되어 있죠. 자, 오염물질의 독성 평가인데 자, 오염물질의 독성을 평가하는 건 첫 번째 급성 독성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식품위생학에서 이런 부분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아급성 독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성 독성이 있죠. 자, 간단하게 체크해 주시고 자, 보통 급성 독성이란 건 뭡니까? 우선 시험물질의 투여량을 비교적 많게 해서 자, 저농도부터 고농도까지 자, 여기다 밑줄 칩시다. 일정한 간격으로 1회 투여해서 보통 1회 투여하죠. 자, 1회 투여 한번 투여해 가지고 자, 양은 많게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뭐 실험 동물에 해당하죠. 실험 동물에게 우리가 이런 걸 시험하는 것이죠. 쥐나 뭐 그 다음에 뭐 강아지, 개 이런 것들 1회 투여해 가지고 우리가 보통 쥐에도 하는데 7에서 14일 동안 관찰한다. 7에서 14일 동안 독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시고 아급성 독성은 뭡니까? 시험물질을 치사량 이하의 용량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자, 4주 동안 투여하는 것이죠. 보통 4주 동안 좀 길게 관찰하는 것이죠. 4주 동안 투여해 가지고 생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그래서 자, 생체에 미치는 영향, 동물에 미치는 영향 파악이죠. 자, 만성 독성은 뭡니까? 여러분 여기 나와있죠? 일반적으로 시험 물질, 실험 동물의 20에서 24개월이니까 1에서 2년이죠. 1에서 2년 동안. 그러니까 뭡니까? 지속적으로 투여해서 독성 여부에 따른 영향을 관찰한다. 독성 물질이 그만큼 생체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이제 실험 동물의 50%의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의 투여량이 나오는데 LD50이라는 것은 실험 동물의 50%가 치사되는 양을 얘기하죠. 그 수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LD50을 하면은 자,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의 투여량인데 자, 50% 실험 동물의 50%가 치사되는 투여량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LD50이 오히려 낮으면 낮을수록 그다음 독성은 강하다. 독성은 강하다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거꾸로 LD50이 높으면은 독성은 약하다. 실험 동물에 미치는 독성은 약하다 해가지고 이런 것은 주로 LD50은 급성이나 이런 급성 자 실험에 우리가 급성 독성 실험에 우리가 보통 이걸 사용하는 용어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309쪽을 봅시다, 여러분. 자, 식품의 유독물질 분류라고 나와있죠, 여러분. 자, 식품의 유독물질 분류인데 자, 내인성과 외인성과 우리가 유인성이 독성 물질이 있죠. 자, 내인성 봅시다, 여러분. 식품 고유 성분 중에서는 우리 식품위생학에서도 다뤄봤습니다. 식물성 자연독이 있죠. 그래서 식물성 자연독이 있다.
이 정도 우리가 알아두셔야 됩니다. 식품위생학에도 마찬가지로 중복이 되지만은 그 다음에 식물성 자연독으로 해가지고 보통 식품 고유 성분이죠. 식품에 들어있는 고유 성분 중에서 그 다음에 생리작용 성분이죠. 한번 봅시다. 식품 고유 성분으로서는 식물성 자연독은 뭡니까? 버섯독, 그 다음에 감자독의 솔라닌, 청매독, 동미나리 같은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동물성 자연독에는 보고독 같은 테트로도톡신, 그 다음에 바지락아, 베네루핀이나 싹시톡신 같은 경우 있죠. 마비형 폐독 이런 것들이 있고, 생리작용 성분은 뭡니까? 항효소성 물질로서, 자, 효소에 대해서 저항하는 물질로서 항갑상선 물질이나 항바이타민성 물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이성 알러젠 하면 알러지를 유발하는 것이죠. 자, 외인성 봅시다. 외인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생물학적 독성 물질과 인위적인 독성 물질로 나누죠. 생물학적 독성 물질은 뭡니까? 미생물에 의한, 자, 독성군이죠. 식중독균이죠. 그 다음에 경구 전염병균, 이거는 소화기계 감염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기생충, 그 다음에 곰팡이독이죠. 보통 곰팡이독으로서 마이코톡신에 의한 것입니다. 인위적인 건 뭡니까? 자, 의도적과 비의도적 첨가물이 있죠. 의도적은 불허용 식품 첨가물, 타르색소나 시클라메이트 같은 독성을 유발하는 물질을 첨가하는 경우고, 비의도적은 인위적으로 우리가 인간의 의도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잔류농약 같은 경우 환경오염물질 가공 처리 과정에서 식품에, 그 다음 용기 포장 용출물 방사성 물질이죠.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기성 같은 경우는 보통 물리적 작용으로서는 조사유제, 자외선 같은 경우 가열유지, 그 다음에 산화됐을 때, 화학적 작용 같은 경우는 조리 과정의 가열 분해, 그 다음에 식품 성분 간의 상호 반응,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질소, 니트로조 화합물이 생성되는 경우죠. 생물학적 작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보시고 세 번째 가봅시다, 여러분. 309쪽에. 자, 내인성 독성 물질이죠. 자, 첫 번째 이제 우리 뭐가 되어 있습니까? 식물성 독성 물질 나와 있죠, 여러분. 식물성 독성 물질. 자, 봅시다. 여기서 자, 기억이 돼 있죠. 식물성 독성 물질 중에서 1번 두류죠. 두류. 콩류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우리는 뭡니까? 자, 기억에다가 우리가 체크를 합시다. 자, 그래서 안티팁신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요것인데 이 콩류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자, 요거의 특징은 뭡니까? A가 중요합니다. 체크를 하시고, 보통 콩가 식물의 종자와 일부 공류 중에서 존재한다. 자, 콩가 식물과 일부 공류 중. 이렇게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프로테오스인 트립신 작용을 저해한다. 그래서 트립신. 보통 트립신은 단백질 분해 효소죠. 자, 그래서 트립신 단백질 분해 효소 작용을 저해한다는 것. 소화작용 저해죠, 여러분. 이렇게 봅시다.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헤마글루틴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헤마글루틴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소이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헤마글루틴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것도 콩류에 존재하며 적혈구를 파괴하고 동물의 성장을 억제한다 했죠. 그래서 헤마글루틴이죠. 헤마글루틴인. 자, 봅시다. 콩류에 존재하며, 자, 여기다 밑줄 칩시다. 적혈구를 파괴하고 동물의 성장을 억제. 그 다음에 열에 의해 불활성화된다. 거기까지 밑줄을 칩시다, 여러분. 그 다음 디귿에 이제 뭐가 되어 있습니까? 소이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소이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두류에 존재하면서 여기다 밑줄 칩시다. 적혈구를 파괴 동물의 생장을 억제한다. 특히 이것은 가열에 의해 독성이 제거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솔라닌 갑시다. 이거는 감자의 싹이나 녹색을 띌 때 나타나는 독성분이죠. 식중독을 일으키는 것인데, 자,
솔라닌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 밑줄을 칩니까? 기억. 싹튼 감자에 존재한다 보통. 그 다음 햇빛을 받는 녹색. 자, 감자가 녹색을 띌 때도 싹튼 감자에 존재한다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용혈작용, 운동, 중추, 마비 밑줄을 칩시다. 그 다음에 수용성이지만 솔라닌은 자, 열에는 강합니다. 열 처리에 의해서 독성이 없어지진 않는다. 가열 조리에도 이 독성 성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밑줄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솔라닌 같은 경우. 자, 체크하시고, 자, 310쪽 봅시다. 이 솔라닌 같은 경우에 보시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디글루코스와 그 다음에 자, 람노스 그 다음에 디갈락토스가 주성분이 되죠. 그래서 자, 솔라니딘과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면은 솔라닌의 구조 나와 있는데, 여기서 봅시다. 솔라니딘과 디글루코스, 디갈락토스, L람노스가 존재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람노스, 디글루코스, 디갈락토스, 솔라니딘, 이게 바로 이것들이 자 결합한 물질을 우리가 솔라닌의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봅시다. 시안 배당체 또는 시안 화합물이라고 하죠. 시안 화합물. 시안 화합물이 뭡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배당체로 존재한다고 했는데 기억을 체크합시다. 배당체. 배당체는 뭐라고 했죠? 배당체로도 식물에 널리 분포한다 했는데, 자, 배당체라는 건 당과 보통 탄수화물인 당과 다른 화합물이죠. 다른 화합물이 결합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것으로서는 당하고 뭐 아미노기에 가지고 단백질이 결합된 거죠. 이런 것들은 주로 자, 식물에 널리 분포한다. 식물에 널리 분포. 말 그대로 이것들이 이제 됐을 때는 우리가 뭡니까? 비효소적 갈변 반응도 일으키죠. 메일라드 반응 같은 경우 그렇게 되고, 디귿 피해 증상은 뭐 이렇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호흡 중추 마비고, 그 다음 디귿을 봅시다. 디귿을 체크합시다, 여러분. 아미그달린이라고 있죠. 이게 뭐 마찬가지로 이게 식품 이상하게 그대로 중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미그달린 독소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 있다? 살구씨나 복숭아 등에 있다. 살구씨, 복숭아.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니을에 듀린이라는 게 있죠. 듀린. 이게 이제 뭐 수수 같은 경우에 있죠. 디귿도 체크합시다. 수수에 함유되어 있다. 수수. 이런 수수에 있고, 그 다음에 리나마린이라는 게 있죠. 기억, 니은, 디귿, 니을, 미음이죠. 리나마린 체크합시다. 리나마린 같은 경우는 어디에 존재한다 했을 때 보통 콩이죠. 남아콩이라고 하는데, 남아콩에 자 존재하는 독성 물질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0쪽을 봅시다. 어차피 식품위생학에서 우리가 제3장인가 그 식중독에서 많이 나왔죠. 버섯독 같은 경우는 뭡니까? 우리나라 독버섯 같은 경우는 위장염 증세를 일으키거나 콜레라 증세, 그 다음에 향정신성, 그 다음에 뭐 말초신경 마비를 일으키는 버섯들이 있죠. 그래서 광대버섯 이런 버섯들이 있고, 그 다음에 모카씨 같은 경우는 고시풀이죠. 고시풀. 고시풀 같은 경우가 독성 물질을 유발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5번이죠. 5번에서는 모카씨 같은 경우에는 독성 물질이 뭐가 있다? 고시풀이 있다. 고시풀. 뭐 천연 성분이죠. 고시풀. 이렇게 알아두십시다. 그 다음에 피마자에는 리신과 리시닌이 있다. 자, 근데 리신과 리시닌은 어떻게 됩니까? 적혈구 응집작용이 있으며, 책 밑줄을 칩시다. 열에 의해 쉽게 파괴가 될 수 있다. 자, 적혈구 응집작용을 하면서 열에 의해 쉽게 파괴가 된다. 이렇게 보시고, 자, 시간상 여기서 자 제14장 식품 중에 유독 성분을 마치고, 다음 33강에서 311쪽 동물성 독성 물질과 나머지 핵심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